중국의 고속도로에서 택배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이 상황에서 중국인 택배기사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뉴스 기자가 택배기사와 인터뷰하며 시간을 돌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그 중국인 택배기사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사연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두를 놀래키는 대답을 했을까요? 사연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선양시에서 택배기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그동안의 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20대 때 중국의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조선소에 수주를 많이 넣어주던 때입니다. 심지어 최대의 라이벌 한국보다 더 많은 수주량을 따내곤 했죠. 당시에 중국 조선소에 취업만 하면 일은 힘들어도 급여나 복지는 보장되어 있는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이었죠. 저도 중국의 나름 큰 조선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실적은 하늘을 날았고 직원들은 높은 급여 상승과 연봉만큼의 성과급도 받는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수주를 받았던 배들이 건조가 완료가 되고 세계 각국으로 중국의 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의 중국의 분위기는 조선기술 최고의 한국도 따라잡았다며 축제 분위기였죠. 그리고 처음에 고액으로 한국인 선박 전문가들을 모셔왔던 회사들도 천천히 한국인들을 회사에서 내보내기 시작했죠.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모두 흡수했고 그들은 이제 빈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불필요한 고액연봉자가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인 직원들은 그들이 쫓겨나는 상황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가진 중국이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한국인들을 안 이꼬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는 길에 보란듯이 한바탕 크게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한국을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배척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소에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더 싫어하는 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간 중국의 선박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운항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핵심 기술인 엔진이나 조형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한국의 제품들을 가져다 쓴 수준이라서 문제가 된 것은 잘 없었으나 동체의 용접이 잘 되지 않아서 물이 새는 문제라던가 몇 달간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씩 생활해야 하는 곳인데 생활하면서 생기는 품질 문제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누적이 되어 왔고 선주들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조선업 업계와 바이어들에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그렇게 위약금까지 물면서 많은 선박주들이 수주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사태들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수주가 취소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분명히 누군가 공작을 펼친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돌려야 했고 그 원인을 한국 사람들에게서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선박 기술을 알려주고 토사구팽당하며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선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고자질하고 다녔다는 소문과 그들이 당장 티가 나지 않는 동체 기술 관련해서는 고의로 핵심 기술을 전수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 회사가 가지고 있던 중국산 배를 도저히 품질이 떨어져서 운행을 못하겠다며 고철값만 받고 배를 팔아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배를 한국에서 구매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행동으로 중국 배는 고철값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배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조선업에 종사하는 모든 중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소에 도는 소문으로는 그곳에 아직 남아있던 한국인 조선기술자가 구조조정 당한 수십 명의 중국인 근로자에게 잡혀서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소에도 아직 한국인이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죠. 역시나 제가 근무하던 조선소도 모든 수주가 취소되고 지금 거의 완성되어가는 배 2척만이 유일하게 저희의 밥벌이였죠. 이 배들이 모두 출항되면 저희도 구조조정을 당할 차례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분노와 증오를 담아 한국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왜 한국의 공작에 이렇게 넉넉고 당했는지, 이게 다 대만과 합작품이라는 소문과 미국이 같이 참여해 주도했다는 소문 등 강한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힘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손이 뻗쳐 있다는 그런 괴소문도 돌았죠.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사상교육이 아닐 수 없었죠. 결국 저희 조선소는 그 두 척이 모두 출항될 때까지 새로운 수주를 받지 못했고
결국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에 임원 몇 명만 남은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죠. 그리고 다시 수주가 들어오면 복직시켜주겠다는 희망 없는 약속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조선소를 나와서 고향 선양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썼던 일이라 업무 강도가 높아도 상관없으니 급여가 괜찮은 직업을 원했고, 택배기사가 업무 강도는 높지만 하는 만큼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택배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물류센터로 출근해 중국 전역에서 비행기나 배에서 싣고 온 많은 짐들을 제 트럭에 옮겨 싣고, 출근 시간 러시아워가 끝나는 9시부터 선양시 구석구석 배송을 가기 시작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선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일렬로 수십 대의 택배차가 지나가는 행렬은 장관이죠. 저도 그 무리 안에 일개 택배기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업무보다 오히려 업무 강도는 낮은 듯했고, 트럭을 운전하며 고향 시내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지나다니며 옛 친구들을 만나 잠시 차도 한잔하고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치열한 조선소 생활을 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는 참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았고, 매일같이 경쟁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제 스스로를 갈아넣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만큼 지금 택배기사를 하는 이 생활이 저에게 더 맞는 것 같더군요. 나름대로 만족도도 높았고, 조선소만큼의 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적당한 택배 물량을 소화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이 일을 한다면 더 바랄 것 없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몇 년간 택배기사 일을 하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쳐왔습니다. 눈이 어중간하게 오던 겨울날이었습니다. 폭설이 와버리면 배송 중단을 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날처럼 어중간하게 와버리면 배송을 중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배송을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만약 그렇다고 해서 배송을 안 해버리면 사무실에서는 손님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이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배송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와 수많은 동료들은 늘 그래왔듯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다행히도 눈이 그치는 것 같았고 해도 조금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유난히도 배송할 물량이 특히 적어서 다른 기사들보다 20분 정도 먼저 상차 업무가 끝나 혼자서 선양시내로 출발했습니다. 일찍 일을 끝낸 뒤 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매장에 갈 생각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물량도 적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선양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흥얼거리며 올라탔고 늘 다니던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내로 들어가는 출구 쪽에 다다르자 차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정체에 저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속도는 줄지 않고 차가 쭉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해가 뜬 그 사이에 내렸던 눈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구름이 끼자 그 눈들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출구 앞쪽에 서 있던 많은 차들도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사고난 차량도 한두 대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다른 차들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했지만 정차해 있던 차와 비껴 추돌하며 차가 옆으로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되는 충격으로 화물칸 문이 부서졌습니다. 약 30m 거리에 걸쳐 배송해야 될 물건들이 길에 흩뿌러졌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운전석 문이 몸쪽으로 찌그러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죠. 왼쪽으로 넘어진 차에 그대로 갇혀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도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곧 구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제 화물칸의 택배 상자들은 길바닥에 널브러졌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죠. 하나둘씩 택배 상자 쪽으로 가서 그 상자들을 줍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상자를 잘 모아두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집어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남일에 참견을 안 하는 특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다친 사람 앞에서 버젓이 도둑질을 하다뇨. 이건 거의 강도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봐도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고 이미 눈이 돌아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을 보고 무슨 물건인지 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택배이고 제가 책임지고 배송해야 될 물건들이 이렇게 처참히 유린당할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산에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고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지금의 상황도 알렸습니다. 제 뒤에 오는 가장 빠른 차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는 무전이 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버티라는 무전도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동료는 이렇게 잘 챙기면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나 냉정합니다. 정말 사람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중 남성 2명이 운전석 쪽으로 오더니 저를 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하자 깨진 앞유리를 발로 차 완전히 제거하고 저를 조심히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안간힘을 써서 저를 겨우 밖으로 끄집어내 주었고 그 남자 중 1명은 사람들에게 가서 택배 상자를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주더라고요.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감사했죠. 그리고 곧 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었던 2명의 남자들이 도둑들을 다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동료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구급차도 도착했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며 저를 도와주었던 남자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며 거주하는 한국인들이라고 하더군요. 동료 택배기사들과 같이 사고 수습을 도와주었고 거의 대부분의 택배 상자들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료 기사들이 감사 인사를 하다가 말투가 외국인 같아서 물어보니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는군요. 그리고 동료 기사 중 1명이 나중에 감사 인사라도 드리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간 제가 회복이 되면 잘 회복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번호를 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이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한국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제 전화를 받고 그때 사고 났던 택배기사라고 밝히자마자 먼저 저에게 몸은 괜찮냐며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자 아직 말이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문자만 남겨줘라. 우리가 트럭에서 꺼낼 때 전문 구조 인력이 아니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끄집어내긴 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걱정되기도 했다며 나중에 연락 달라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꾹 참으며 그럼 꼭 전화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일단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택배 상자를 노리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를 구해놓고도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 줄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면 지불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정말 옳지 않은 일에 대항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그 짧은 전화통화에도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렸고 그들은 뉴스를 보고 제가 입원한 병실에 병문안도 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죠.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조선소에서 생긴 한국 사람들에 대한 나쁜 편견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들과 항상 말싸움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옹호하는 저에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때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해도 다들 벙어리가 되어버리곤 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고속도로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남일에 모른 척 하지 마라. 혹시라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라. 남일을 돕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 반드시 그 마음을 상대방도 알아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겪은 일과 그 일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훈을 아주 가슴 깊게 새겼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택배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선소에 다시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며 전에 근무하던 조선소에서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지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또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을 욕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에게도 익숙한 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은 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양시로 향하는 그 고속도로의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으로 상처받았던 저를 사람으로 다시 치유해준 그 한국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누군가 저에게 시간을 돌려 그날로 돌아가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해온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또 출근해서 또다시 똑같은 사고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얻은 교훈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